한미 국방부가 현지 시간으로 1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으며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레바논 시장단과 각계 주요 인사 등으로 구성된 방한연수단이 오는 11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방한한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환영 행사를 갖고 이들을 맞이했습니다. 레바논 현지의 방한연수는 한국과 레바논의 우호 증진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중단된 이후 5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뉴스 초점 화제군에선 지난달 열린 미 육군 주최 국제 저격수 대회에 아시아 국가로는 유일하게 공식 초청을 받아 참가한 701 특공연대 저격수 팀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언어 장벽과 장비 부족의 악조건 속에서도 전체 10위, 국제팀 1위라는 쾌거를 달성하며 대한민국 저격수의 위상을 떨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한미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6차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부터 2일 이틀간 열린 회의에 우리 국방부에선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국방부에선 존 노 인도태평양 차관보 대행과 앤드류 윈터니츠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행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한미 간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부터 열린 고위급 협의체로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습니다. 한미는 회의에서 동맹의 국방 협력 전반을 평가하고 공동이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했습니다. 회의 의제엔 북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 공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연합 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추진, 지역 안보 협력 강화, 조선과 MRO 등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 동맹 현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공동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회의는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회의에 이어 엘브리치 콜비 미 합중국 국방부 정책차관과 면담을 통해 회의 결과를 논의하고 양국의 국익 확보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 방안 의견을 나눴습니다. KFN 뉴스 안재현입니다.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우리 방산업체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공동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사업비는 최대 2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나다 CBC는 현지 시간 5일 한국 방위산업체 3곳이 지난 3월 캐나다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200억에서 240억 달러 규모의 공동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2035년까지 잠수함 4척 인도를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캐나다에 정비시설을 건설하고 캐나다인을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캐나다 육군에 다연장 로켓 무기와 K9 자주포를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BC는 이들의 구매가 성사된다면 도입 물량과 인도 시기 등 조건에 따라 최대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천억 원 규모의 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항공우주산업도 캐나다에 FA-50 경공격기를 판매하는 데 관심을 나타냈는데 완전한 형태의 제안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캐나다는 최대 60조 원 규모로 3,000톤급 잠수함 8척에서 12척을 도입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우리 방산업체들이 원팀으로 참여할 거라 밝힌 바 있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레바논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명부대를 계기로 레바논 현지인들을 초청한 방한 연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송민아 기자입니다. 레바논 방한 연수단이 7일 국방부를 찾자 합참 의장단이 환영 행사를 통해 이들을 맞이합니다. 레바논 현지인 방한 연수는 동명부대가 쌓기운 우리나라와 레바논의 우호 증진의 결실로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군사 및 문화 유적 지와 남산타워, 이태원,
명동등 관광지를 방문하실 텐데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그리고 발전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2008년 최초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400여 명이 참가해 우리나라의 발전상과 문화를 체험했을 만큼 레바논 한류 전파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레바논 시장단과 각계 주요 인사 그리고 현지인 태권도 사범 등으로 구성된 이번 연수원들은 오는 11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탐방하게 됩니다. أتقدم من حضراتكم بجزيل الشكر والتقدير على اهتمامكم الكريم ودعوتكم لنا بالمجيء إلى بلدكم العزيز كوريا. 우리 군은 레바논의 현지 사정을 고려해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도 반영했습니다. 특히 2일차에는 새마을운동 중앙회와 서울시청을 방문해 전후 고도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대한민국의 사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3일차에는 도라 오피 전망대와 제3땅굴을 방문해 국가안보수호를 위한 우리 군의 노력과 위상을 체험하며 한 레바논 사이의 우정을 상기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현지 연수원들은 무려 10시간 넘게 비행한 후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쉽지 않은 기회인 만큼 이들은 이번 방한이 레바논 재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인도가 현지 시간으로 7일 새벽 파키스탄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성명에서 자국군이 파키스탄과 파키스탄이 점령한 카슈미르 등 9곳을 공격하는 신두르 작전을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파키스탄 군시설이 공격의 표적이 되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 보안당국은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어린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인도의 이번 군사작전에 대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인도에 보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 휴양지 파할감 인근에서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총기 테러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뒤 양국은 긴장 상태를 이어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9일 열리는 러시아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대신 현지 대사급이 참석한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은 현지 시간 6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으며 김 위원장의 불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이어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도 열병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열병식에는 29개국 정상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승절을 계기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현지 시간 8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은 설명했습니다. 우리 군 간호의 미래인 국군 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이 학년별 맞춤형 군사훈련을 진행했습니다. 4학년 생도들은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실전형 간호 실무 능력을 키웠는데요. 현장에 백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훈련용 마네킹을 둘러싼 생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환자로 보이지만 실습장에 있는 화면을 보면 환자를 살리기 위한 치열한 노력이 이어지고 생도들은 처치 내용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의 군응급 및 외상간호 실습의 현장. MR 훈련은 실제 공간에 가상 정보를 입체적으로 결합한 시뮬레이션 훈련입니다. 생도들은 이곳 훈련장에서 홀로렌즈를 사용해 정평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군 간호 실무 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양하고 있습니다. 생도들은 MR 훈련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많이 마주할 수 있는 중증 외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 처치의 과정을 숙지하고 처치 상황에서의 시야를 넓히는 간호 지휘자의 역량을 갖췄습니다. 이론에서 학습한 군 응급 및 외상간호 내용을 시뮬레이터로 활용해보는 것이 이번 훈련의 중점입니다. 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이나 외상 상황에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사정하고 적절하게 간호 중재하는 과정을 숙달시키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학교는 HFS를 통해 뇌손상과 심정지, 호흡곤란을 비롯한 응급 상황에 대비한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HFS는 근육경련 등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나타내는 만큼 생도들은 적시적인 응급처치술을 숙달하며 미래 간호장교로서의 역량을 키웠습니다. 군 내에서는 외상 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내년이면 저도 이제 선배님들처럼 인관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남은 1년간도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과 군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의료를 제공하는 그런 간호장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얻으며 성장한 국군 간호사관학교 생도들.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아름다운 손길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더욱 따스해지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이어서 안승혜 기자의 궁금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골부대 여군 수색중대장의 하루를 들여다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백골부대 육군 3사단 수색대대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곳은 24시간 긴장감이 흐르는 곳입니다. 궁금해 이번 시간 주인공은 육군 3사단에서 수색중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박예윤 대위입니다. 제가 직접 박 대위를 만나 육군 최전방 수색중대장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사단 수색대대에서 중대장 임무 수행 중인 박예은 대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사단 수색대대는 어떤 부대인가요? 3사단 수색대대는 평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공세적 DMZ 수색 매복 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탐지 작전을 통해 적의 침투 흔적과 도발 징후를 식별하고 경호 작전, DMZ 차단 작전 등 다양한 기타 작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시에는 적의 중심 지역으로 이동해 첩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수색 중대장을 맡고 계신 거잖아요. 예, 3사단에서는 처음으로 여군 수색 중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격 훈련 어떻게 진행이 돼요? 첫 번째 사격은 소형 전술 차량이 이동하면서 DMZ 작전 간에 발생한 적 상황에 대한 사격을 실시하고, 두 번째 사격으로는 귀순자 유도 상황을 연출해서 귀순자를 유도하고 또 추격조에 대한 사격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적을 조우한 상황이라서 차량에서 1차 기동 사격을 실시한 후에 이후에 각 통신 장비로 보호하고 사격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부 인원은 차량에서 하차해서 차량을 포인트로 삼아서 사격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훈련을 할 때 통신 장비를 활용해서 대대 지휘통제실과 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처럼 훈련에서도 교신이 되는지 혹은 통신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군이라서 어려운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여군이라서 어려운 점은 여군이라서 어려워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다 동등하게 할 수 있고 다 동일하게 임무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저희를 앞서면 저희가 임무 수행을 하기도 전에 지쳐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똑같이 안보를 지키는 군인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도 100골! 죽어도 100골! DMZ를 철통같이 사수하겠습니다! 100골! 우리 군의 의료시설이 지역 주민과 군 가족 모두의 병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였던 강원도 화천 일대에서 1년 전 문을 연 육군 15사단의 승리 봉호 의원이 주민들의 든든한 건강지킴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격오지 사단 의무부대 민간 개방 시범 사업의 첫 모델로서 지난해 5월 문을 연 승리 봉호 의원은 지역의 의료 환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개원 이후 1년, 승리 의원은 내과, 치과, 소아청소년과 등 9개 진료 과목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 300여 명, 군인 가족 770여 명을 진료했습니다. 고령층 비중이 높은 화천에서는 정형외과와 한방과가 인기 진료 과목으로 꼽혔고, 군인 가족들은 소아치과, 소아과 진료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예약도 쉽고 진료도 금방 받을 수 있어서 되게 편리하고 좋았어요. 봉호 의원은 엑스레이 장비를 갖춘 여단급 최초의 의원 등록 시설로 개원 후 군인 가족과 지역 주민 70여 명을 진료했습니다. 또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지정돼 약국이 없는 지역 여건에도 실질적인 의료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1차 진료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해 장병 및 군무원뿐만 아니라 군인 가족과 지역 주민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성도 강화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널을 통해 매일 진료 일정을 알리고 전화 예약 없이도 진료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를 추가 확보하고 응급실 상시 운영과 진료동 신축, 의원 추가 개소 등을 통해 전방의 의료 공백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육군 53보병 사단이 어린이날을 맞이해 사단 충렬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군악중대 장병들이 준비한 작은 음악회는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익숙한 노래 주제가가 흘러나오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며 신나게 뛰는 아이들. 어린이날을 맞이해 육군 53사단 군악중대 장병들이 준비한 공연에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 퍼집니다. 육군 53사단은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놀이체험 및 음악회 행사를 준비해 사단 충렬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어린이날로 기억되고 이를 통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길 기원합니다. 작은 음악회뿐만 아니라 페이스 페인팅, 골대 속 골넣기 등 부모님과 함께하는 놀이체험, 영유아들을 위한 인형 탈놀이, 풍선 라켓놀이 등이 진행됐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가운데서도 우리 장병들이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과 공연을 준비해줘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찾아와 우리 아이들에게 해피바이러스를 전달하는 우리 충렬 부대가 있어서 든든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단은 일과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군인 및 군인 가족의 부담을 해소하고 국가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충렬 어린이집 관계자들에게 전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이 연휴에 열린 프로축구 원정 2연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의 원정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추가한 국군체육부대는 리그 4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이 지난 5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광주FC와의 1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대1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그라운드에 쏟아졌지만 초반 주도권은 국군체육부대가 잡았습니다. 정정용 감독은 피로가 누적된 주전 공격수 유강현 병장과 이동경 상병을 벤치에서 쉬게 하고 강력한 수비와 발빠른 공격으로 상대의 허를 찔렀습니다. 그 결과 전반 11분 박수일 병장이 올려준 볼을 이승원 상병이 헤딩으로 상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심판은 이전 상황에서 상대 오후성 선수의 슈팅이 박승욱 병장의 팔에 맞았다는 판정이 선언돼 득점은 무효 처리됐습니다. 키커로 나선 광주FC 오후성이 페널티킥을 성공시켰고 이 득점이 결승골이 됐습니다. 앞서 지난 2일 포항 스틸야드에서 열린 11라운드 경기에선 국군체육부대가 극장골을 터뜨리며 포항 스틸러스를 2대1로 꺾고 값진 승점 3점을 따냈습니다. 두 골을 몰아친 박상혁 상병의 활약이 눈부셨습니다. 후반 27분 박상혁 병장의 헤딩슛이 포항의 골문을 흔들자마자 곧바로 상대 오베르단의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 이동준 상병의 정확한 패스를 박상혁 상병이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극적인 승리 드라마를 썼습니다. 승리를 향한 국군체육부대 선수들에게 포기는 없었습니다. 두 번의 원정 경기에서 승점 3점을 추가해 리그 4위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국군체육부대는 오는 11일 오후 7시 춘천 송암 경기장에서 강원FC와 13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강원전 승리로 승점을 쌓고 홈으로 돌아가겠다는 각오를 밝힌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 경기는 KF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세계 최강 저격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시아 국가에선 유일하게 공식 초청을 받아 좋은 성적을 거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육군 1군단 701 특공연대 저격팀인데요. 저격팀 3인방을 만나 대회의 뒷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린 미 육군 주최 국제 저격수 대회는 20년 넘게 개최된 수준 높은 대회입니다. 지난 국방부 장관배 저격수 대회에서 출전권을 얻은 이동석 중사와 장재혁 중사, 미 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박대훈 상사는 한 팀을 구성해 이번 대회를 철저하고 완벽히 준비했습니다. 또 작년에 사실 또 출전했던 경험과 그때 노하우가 조금 많이, 올해는 전문 통역관이 정말 이 통역을 해줬기 때문에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합동훈련이나 연합훈련을 많이 하면서 많은 부대들을 경험하니까 올해는 일주일 전에 먼저 가서 사전 연습도 진행하였고 경기에 어느 정도 틀을 생각해서 이런 경기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에 나온 경기를 몇 가지 준비하고 근데 그 경기가 가서도 약간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바로바로 대처하고 팀원들은 마지막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1대1 토너먼트 방식으로 20발의 탄약을 승부차기처럼 한 발씩 서로 맞붙어 35개 팀 중 가장 강한 팀을 선발하는 경기였습니다. 우리 저격팀은 4강전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미국 팀을 상대로 명승부를 펼쳤지만 서로 한 발이 남은 상황에서 결국 아쉬운 고배를 마셨습니다. 저희가 상대팀이랑 똑같이 한 발씩 남은 상태에서 쐈는데 저희가 1초 차이로 진 거에 대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관중들이 다 환호할 정도로 엄청 가장 아마 기억에 남는 경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강팀들을 만나면서 저희가 올라갈 때 사실 제일 기분이 좋았고 그 마지막에 졌지만 사실 정말 저희 후회 없이 그 경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장비 부족, 언어 장벽이라는 여러 불비한 조건과 어려움에도 전체 10위, 국제팀 1위라는 쾌거를 달성하고 우리 군의 저격 능력 우수성을 증명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그 같이 사격했던 각 나라들에 있던 팀들도 다 잘 쐈다고, 다 잘한다고 다 엄지 올려주면서 외국군들이 저희를 보면 너희 정말 잘한다, 사격은 정말 잘한다 이렇게 칭찬했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격수를 꿈꾸거나 올해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총기와 장비를 얼마나 적절하게 자기가 세팅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탄도학이나 이런 또 이론적인 연구를 정말 많이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장비나 교육 과정이 더 전문적이고 견고해져 대회를 넘어 국가를 방위하는 저격수의 전투력이 향상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 군들처럼 전문적인 사격 학교나 저격수 학교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저격수를 양성하는 데 있어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대회에서의 빛나는 영예 뒤에는 일격필살, 특공정신으로 무장한 팔방미인 팀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끊임없는 노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뉴스 초점 화재군 신소진입니다. 무기체계의 성능을 결정짓는 다양한 요소 중 한 가지는 바로 속도입니다. 최근 다양한 전력들이 속도 향상을 통해 성능을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어떤 전력들이 속도를 경쟁력으로 삼고 있는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공군에서 2030년까지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획기적인 정찰기가 있습니다. 바로 극초음속 정찰기 SR-72 다크스타. 전작이라 볼 수 있는 SR-71 블랙버드의 약 2배 속력인 마하 6 이상으로 비행할 수 있는데요. 속력 향상으로 공격 및 정찰 성능을 끌어올렸습니다. 전력의 발전과 함께 심화되는 속도 경쟁. 현존하는 전력들의 속도는 어떨까요? 전투기가 음속을 돌파하며 초음속 시대를 연 이후 날이 갈수록 빨라지는 세계의 전력들. 전장에서 빠른 속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정찰에 유리합니다. 전장 혹은 적의 상공에서 오래 채공할 수 없을 때 초음속, 극초음속 정찰기를 운용하게 되면 운용자가 원할 때 빠르게 정찰할 수 있습니다. 또 빠르게 기동할수록 상대방이 준비하고 대응할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적을 제압하거나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빠른 전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속도가 중요한 공중 전력으로 미사일을 꼽을 수 있는데요. 대공 방어 체계가 발달하며 적의 방공망을 뚫고 전장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의 속도가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현대에는 주로 마하 5 이상으로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러시아의 아방가르드는
마하 20이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시험 발사 중 최대 속도가 마하 27까지 도달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죠. 또 러시아에서 개발해 실전 배치한 지르콘 역시 마하 8 수준의 속력을 자랑하는데요. 이러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장점은 빠른 속력으로 대륙권 내에서 비행할 수 있어 조기에 피탄될 가능성이 낮고 적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적 무기에 대한 빠른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전력도 있는데요. 바로 레이저 대공 무기입니다. 레이저 대공 무기는 빛의 속도로 광원이 발사되기 때문에 발사하는 즉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전력화된 현존 대공 무기보다 현저히 빠른 속도로 적의 공중 전력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kW급 출력으로 소형 드론 등을 발견 즉시 격추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속도 경쟁은 바다에서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잠수함을 잡기 위한 어뢰는 공기보다 큰 물의 밀도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시속 110km 내외로 속도가 매우 느렸었는데요. 초공동 어뢰는 어뢰 주위를 공기방울로 감싸서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그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초공동 어뢰로는 러시아의 VA111 시크발이 있는데요. 시속 370km로 물살을 가르며 여타 어뢰 대비 4배에서 5배 빠른 속력으로 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곧 성능이 되는 전력들. 앞으로는 또 얼마나 획기적인 속도의 전력이 개발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어서 군사용어와 기상정보 전해드립니다. (5월 7일)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전국 하늘은 맑습니다. 미세먼지 또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연휴간 기승을 부렸던 강풍 및 강수 등의 악기상도 오늘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또한 대체로 맑겠으며 온화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원주 5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대구 24도로 평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기상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 사이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부터 10에서 5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토요일은 5에서 10mm가 예상됩니다. 이후 점차 개있는 날씨가 예상되며 강풍은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수가 내릴 때는 일교차가 제한적이겠으나 다음 주부터는 평년 이상으로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